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노래로 시작하니까 좋네요. 저도 노래 한 곡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제가 지역 문화인데 지역 문화, 우리 강진 문화는 뭘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음악일 수 있겠다. 우리 음악인들 이렇게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제가 재작년에 목포에서 한 달 살이 했어요. 그때 목포가 문화도시를 준비할 때여서 그때 제가 제안 드린 게 그겁니다. 제가 트럼펫을 입문한 지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목포에 한 달 살면서 우리 트럼펫 사부님하고 선배님을 모시고 목포 낭만 여행 1박 2일을 2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로나 때 음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사부님이 오브리로 뛰는 분인데 코로나 때 모든 일이 다 중지가 되니까 대리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포에 모시고 여러 번 오면서 목포 우리 주민관 센터장한테 목포 문화도시 하면 정말 집을 한 100채 정도 시에서 확보해가지고 이런 음악인들을 1년 정도 공짜로 좀 초대해서 사시게 해라. 음악인 100명이 목포에서 1년을 살면 목포에서 뭔 일이 벌어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강진이 지금 더 먼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다 주민 누구나 다 악기도 배우고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그런 게 축제로 연중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저는 그런 게 지역 문화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혁신 공유 연결로 우리 지역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키워드입니다. 열쇠말 혁신. 혁신은 깨작깨작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꾸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확 이 혁신이라고 하는 혁자는 껍데기 혁자죠. 가죽. 껍데기로 홀랑 벗길 정도로 화끈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유는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은 이어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도시 만들기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3종 세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책 3권입니다.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냐, 이 참한 도시냐, 튀는 도시냐, 그리고 가운데 도시의 발견 책이 이 중에 제일 많이 팔렸어요. 10쇄. 이제 곧 11쇄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이 책은 도시는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처음에 책을 썼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정치란 말이 들어가면 책이 덜 팔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발견으로 바꿨는데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제 재생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에 담았던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1년 연구년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연구년이 되면 수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안 나와도 되니까 대개는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1년 동안 지역을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로컬을. 그래서 하동하고 목포, 전주, 강릉에서는 한 달 살이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지역들을 다녔죠.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면 틀림없는데 행복도는 가장 낮은 이상한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저는 수도권 과반 인구로 봅니다. 수도권은 국토의 10% 조금 더 되는 작은 땅인데 여기에 지금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온갖 문제들,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경쟁이 과열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수도권 지역, 중소도시, 또 원도심 지역 농산어촌은 사람이 없어서 이제 소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균형의 문제고 편중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과연 우리나라 로컬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없을까? 아닐 것이다.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자. 그리고 짧게 여행 가듯이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좀 길게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이를 결심했고,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 이렇게 지역에 한 달씩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가 찍고 또 제가 직접 편집해서 유튜브에 1년 동안 170개 영상을 올렸어요. 구독자도 1,700명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2,300명 됐는데 오늘 보니까 한 50명 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은 도시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오늘 저는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좀 여러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혁신 공유 연결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말 개고생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물순환 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합니다. 물순환 시스템의 붕괴.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땅에 스며들었고 땅 속에 또 물이 흐르죠. 그렇게 흐른 땅 위에 흐른 물, 땅 속에 흐른 물들이 또 바다로 만나서 또 다시 증발하고 이렇게 지구가 물이 순환하면서 건강을 유지했는데 이 물이 지금은 이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포장이 많다 보니까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우수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하 개발을 많이 하고 또 터널을 뚫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안에 이 자정 기능인 물 순환이 붕괴되었다. 그리고 워낙에 야생 상태의 지구를 사람이 너무나 많이 훼손해서 이 벌어진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건강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오면서 우리 도시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던 시대에서 누구나 차를 갖고 타고 다니던 시대로 오면서 우리 도시가 근본적으로 변했죠.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교 주변 풍경이에요. 일본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기 전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합니다. 자동차는 개인의 물건이에요. 내가 차를 사려면 그 물건을 보관할 곳이 있어야 차를 사게 하는 게 차고지 증명인데 우리는 이거 하자고 열심히 시민단체들이 얘기했지만 못했어요. 왜 못해요? 자동차 회사들의 입김이 훨씬 세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도 차 나도 차 다 함께 차차차 다 차를 한 대씩 두 대씩 갖고 차를 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네 골목길을 전부 주차장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주차장으로 바뀐 길을 위험천만하게 걸으면서 학교에 가고 있고 늘 학교 주변에서는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아이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죠. 또 이렇게 지방도 국도를 보면 도로를 만들면서 아예 보도를 안 만듭니다. 도로를 만들 때 차도만 만들어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아예 만들지 않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고 뭐 가까운 일본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분이 바로 미노베 료기치라고 하는 도쿄 도지사입니다. 이 미노베 료기치 이분은 도쿄 도지사를 67년부터 12년을 하는 분이에요. 3선.
이 사람은 도로 방정식을 바꿨어요. 도로 빼기 차도는 보도다. 도로를 만들 때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로 보도를 만든다라는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먼저 보도를 만들고 나머지로 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60년대 말 70년대 같으면은 굉장히 앞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노베 방정식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도시의 이 도로 공간을 보면 사람을 한두 명 태우는 자동차로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점유하고 있죠. 만약에 버스를 우리가 이용한다면 요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자전거 같으면은 요 정도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도시 공간을 자가용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부터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자가용 중심의 교통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대중교통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뒤떨어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시골에 이 지방에 사는 분들, 우리 청년분들, 자가용이 없으면은 고립되죠, 거의. 대중교통은 너무 불편하죠.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기후위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죽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두어요. 평균 25% 가까이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90년부터 최근까지. 예를 들면 산업 분야 가장 많이 줄였죠. 전력, 에너지 분야, 또 건설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그런데 유일하게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20% 가까이 탄소 배출이 는 게 바로 뭐예요?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유럽연합은 지금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에 이 국내 이 비행 시간이 2시간 반 이내는 국내 항공 운항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엄청나게 많은 탄소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장거리 같으면 할 수 없지만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비행기 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분야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금도 자가용 중심이다. 그러니까 자가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걷는 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하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혁신의 숙제는 바로 이 교통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저는 이거를 대자보라고 부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는 것 이게 바로 녹색교통 삼총사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생활도 되고 관광도 되고 이런 도시를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90년대 말 독일에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럽 도시들은 대부분 이래요. 철도역에서 내리면 한 두어 걸음 걸어 나오면 트램들이 쫙 서 있죠. 버스나 또는 전차, 노면 전차. 그래서 철도에서 내려서 바로 역 앞에서 이 트램을 타면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이런 대중교통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 사이를 광역 대중교통도 아주 좋아요. 특히 유럽은 국경도 자유롭게 넘나들죠. 이게 바로 대자보 도시인 거죠. 그 당시 우리 서울역 앞에 사진이에요. 90년대 말. 서울역 앞, 철도역 앞에 이 대부분의 공간은 자가용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이 택시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와 또 유럽 도시들이 이동수단 가운데 무엇을 더 배려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네덜란드에 이 주말에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나가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 사람들은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답게 이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죠? 작년 여름에 저희 시립대 대학생들, 저희 시립대는 이제 도시미인 프로젝트를 합니다. 도시의 미래 인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똘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방학 때 해외 도시에 한 달씩 보내요. 그럼 이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그 도시를 살면서 연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지도 교수가 한 명씩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지도 교수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오고 학생들은 한 달을 보내는데, 작년에 저하고 함께 갔던 우리 학생들의 연구 주제는 대자보 도시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예 암스테르담 도착하자마자 전기 자전거를 렌트를 합니다. 한 달 빌리는데 한 1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 이 교회 남쪽에 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이동을 대부분 자전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 암스테르담 교회를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채널명이 뭐라고요? 그렇죠. 도시의 정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사부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눈을 크게 떠서 대한민국 국토를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요만한 수도권에 70년대 중반에는 전체 인구의 31.5%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시군 지역들 보면 적어도 인구가 5만은 넘었어요. 우리 강진 인구 제일 많을 때 얼마였어요? 의장님. 12만.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시군들은 10만 정도 됐어요. 좀 작은 데도 되게 5만은 넘었고. 그런데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 이상 몰리면서 지금 보세요. 이 시군 인구 제일 밝은 색깔이 5만이 안 되는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다 5만이 안 되는데. 지금 강진 얼마입니까? 3만 3천. 그죠? 우리나라 200 한 30개 되는 시군에 3분의 1이 지금 5만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고향이 전주인데 제 고향 전주 옆에 진안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은 행정구역 면적이 787제곱킬로. 서울보다 커요. 진안이 서울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진안군의 지금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만 4천 정도 돼요. 2만 4천. 서울의 송파구에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옛날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이 헬리오시티 세대수가 9,510세대예요. 한 세대에 3명만 잡아도 얼마예요? 3만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큰 진안 인구가 2만 4천인데 서울의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가 3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다. 이런 상태가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이게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 건가? 이 개발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앓고 있는 근본 병이 시작됐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50년대 중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됐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70년대 대한민국의 간절한 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출 100억 불, 또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1000달러. 그리고 80년대에 그 꿈을 달성합니다. 1000불 시대를 열었고 15년 뒤에는 10,000불, 그리고 바로 20,000불, 지금 30,000불.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렇게 빨리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유례가 없어요. 빛나는 성취였죠. 도시화도 엄청난 강도로 벌어집니다. 50년대 중반 서울 인구는 157만 명이었는데 15년 뒤에 500만 도시로 커졌고 다시 20년 뒤에는 1000만 도시가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성장했죠. 요만했던 서울이, 조선시대 요만했던 서울이 일제강점기에 강북 지역으로 또 강남,
이 강남 가운데 가장 이 서울에 먼저 들어온 지역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지금의 강남은 가장 늦게 60년대에 서울에 편입되죠. 이 지역을 불렀던 명칭이 영동지구예요. 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그러니까 강남의 원조는 영등포였죠. 그죠? 자, 이렇게 서울이 점점점 커졌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막 올라가던 70년대 말에 그 앞은 논밭이었다. 이랬던 서울이 이렇게 바뀌었다. 굉장한 속도로. 결국 대한민국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개발 시대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이루었지만 많은 문제들을 또 우리는 앓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개발 시대 그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속도입니다. 빨리빨리.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 특히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중요한 생각, 철학이 성장 거점 개발론이에요.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워라. 이게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국토를 골고루 키워라가 아니에요.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라. 그러면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고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린다. 대도시를 키우면 대도시가 다 빨아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중소도시, 농산어촌과 상생하라,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선진국은 됐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병을 앓게 되었다.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가 다 이렇게 성장 거점 개발론을 택한 것은 아니죠. 우리하고 어쩌면 많이 달랐던 길을 걸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고 도시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도시들 가운데 100만이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특례시까지 합치면 10개도 넘을 겁니다. 근데 독일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베를린이 한 300만 정도고, 그 다음에 쾰른, 뮌헨, 그리고 함부르크가 100 몇십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100만이 안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도 60 몇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은 특정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질 않는 거예요. 물론 오랜 연방, 이 각자 살아온 역사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마다의 도시들이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 지금도. 유럽 도시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지금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점점점 위축되고 이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짓겠다. 저는 기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도권이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앗아가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가도록 국토를 균형 발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수도권에 신도시 짓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지면 수도권 안에서만 사람들이 신도시에 오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인구들을 끌어들이겠죠. 역대 정부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렇죠? 수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한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전부 지방에 보냈죠. 그런데 제가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방도시들, 중소도시, 원도심이 텅텅 비어 있는데 공공기관 거기다 집어넣지. 뭐 한다고 논밭을 다 갈아엎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옮겼을까?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처럼 고도 성장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저성장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한다고 자꾸 신도시를 지을까? 그 신도시는 채워지겠지만 처음에 공공기관 신도시, 혁신도시에 근무한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했고, 이제는 그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거기 채우느라 원도심은 더 비게 되고 농산어촌 더 빼앗기고
원주는 두 개의 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동시에 짓다 보니까 이 신도시들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대규모 신개발입니다. 어딘가를 개발하면 여기는 채워지지만 여기 채우느라 여기가 비고 여기 채우느라 여기가 비어요. 결국은 가장 약체인 곳이, 약체인 지역이 결정타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는 개발을 누가 원합니까? 지방의 건설회사, 토목회사, 지역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뭔가를 하려고 이런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도 엄청난 개발주의자예요. 철도 지하와 무슨 고속도로 지하와 제발 지하 개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에 불을 붙이겠다고 끊임없이 용적률 풀어주고 높이교제 풀어주고 문화재 주변 높이교제까지 풀겠다고 하죠. 전국이 다시 개발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성장거점 개발론이 서울과 부산 또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축 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호남 지역은 여기에서 배제되니까 불만이 많죠. 왜 경부축에만 국가 재정 투자를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둘려. 아랫목 대표지면 운목도 금방 따뜻해질게요.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장거점 개발론의 대전제는 낙수 효과입니다. 위에 잔이 다 채워져서 넘치면, 흘러 넘치면 아랫잔도 채워지고 여기가 또 다 채워져서 흘러 넘치면 아랫잔이 다 채워진다. 시간 문제다. 이게 낙수 효과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잔이 채워질만 하면 잔을 바꿔버려요. 또 채워질만 하면 더 큰 잔으로. 결코 낙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중과 격차를 점점 심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성장거점 개발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국가도 지역도. 그리고 오히려 리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은 결핍된 요소다.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샌다,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디서부터? 가장 약한 곳부터 살려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역을 돌고 내린 결론은 일백탈수 지역 민국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진정 주인인 단체가 아니라 나라를 세워야 된다. 강진 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백탈수 지역 민국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도 이 기회를 줘서 KBS에 작년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외쳤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 대부분 악플. 너 나가라. 넌 서울에 있지 않냐. 자,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로컬로 옵니다. 우리 강진에도 많이 와요. 그죠? 제가 바라는 간절한 이 인구 이동 흐름은 제 또래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이미 정년 은퇴한 비수도권 출신들이 수도권에 남아있지 말고 로컬로 내려오자. 그래서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로컬에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수도권을 떠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이자. 예를 들어서 탈수도권 한 사람 5천 명이 이곳 강진에 모인다면 강진은 민국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정치입니다. 정치. 우리나라는 저쪽 지역은 저쪽 당에 공천하면 무조건 다 되고 이쪽 지역은 이쪽 당에서 공천하면 다 돼요. 물론 좋은 사람을 단체장으로 국회의원으로 또 지방의원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거대 정당이 주인이지 거기 사는 분들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수천 명이 모인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51% 이상의 안정된 유권자 수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민국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렇게 지역 안에 머물지 말자. 제가 제안하는 이 지리산권 BRT 제안입니다.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5개 시군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 지금 도로는 다 나 있습니다. 이 도로 위에 막힘없이 다니는 간선 급행버스를 운행하자.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20분 이내 배차 간격으로 자가용보다 더 빨리 가는 이 BRT를 운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남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 하동에 가려면 하대명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BRT가 남원과 하동을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게 한다면 하루 일 마치고 하동에 가서 제철국에 친구하고 소주 한잔하고 대중교통으로 남원에 올 수 있다. 그러면 5개 시군은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전라북도에도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북 14개 시군을 남북으로 동서로 촘촘히 연결하는 전북 BRT를 빨리 운행하자. 그러면 전북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전북 어디를 선택하든 나머지 13개를 패키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혁신하고 또 공유하고 연결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도시들의 이 혁신 사례들을 가슴 뛰게 한 사례들이 많아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60년대 당시 대부분 이 길과 광장이 전부 자동차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이 한 도로를 바꾼 거예요. 62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로. 그리고 보행 광장으로. 그랬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겠죠. 사람들은 이 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길거리 가게 매출도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하는 곳이 생겨서 68년에 한 곳을 더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더 많은 곳을 바꾸는 거예요. 야금야금. 80년대까지 90년대 말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이 도심부에 이 차에게 내어줬던 공간을 점진적으로 사람에게 돌려준 거죠. 이런 방식들, 세계 혁신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 브라질 꾸리치바 시장을 3번 하셨던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님이죠. 이분은 도시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도시 침술, 공동책임 방정식, 그리고 디자인. 꾸리치바 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BRT를 운행을 해요. 세계 대도시들은 전부 지하철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막히지 않고 엄청 빨리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땅속을 다니다 보니까 건설비가 엄청 듭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 건설비가 1km에 1,000억씩 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1,500억 들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보다 가성비가 좋은 2세대 대중교통이 등장하죠. 유럽 도시들이 다 가지고 있는 노면전철 트램입니다. 트램은 지금 건설비는 1km에 한 400억, 500억이면 돼요. 지하철의 2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런데 브라질 꾸리치바는 트램보다 더 가성비 좋은 대중교통을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BRT입니다. 그러니까 선로를 깔지 않아도 되고 버스를 2대, 3대를 이어서 전용차로로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 BRT의 핵심 기술은 정류장인데 이 원통형 정류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오면은 여러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고 내려서 또 빨리 타니까 공회전 시간도 주는 거죠. 이 BRT는 지금 건설비가 현재 가격으로 1km에 30억이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만약에 새로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답이 아니고 트램보다도 어쩌면 BRT가 훨씬 더 덜 들겠죠. 제가 오늘 나주역에 내려서 우리 차로 이렇게 타고 왔는데, 이런 BRT가 나주역에, 광주 송정역에, 이 웬만한 우리 전남 지역의 시군 주요 교통 결절점에 운행을 한다면 나주에서 여기 강진까지 얼마 걸리겠어요? 1시간 안 걸리겠죠. 그죠?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원활하게 연결해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꾸리치바가 굉장히 잘한 예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2번 했던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님도 이 차 없는 날 행사를 시작을 했고 대중교통을 개혁했고, 이 보고타가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게 바로 시클로비아입니다. 자전거 도로죠. 차 없는 거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보고타시는
매주 해요. 이거를 70년대 처음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차 없는 거리를 매주 하는 도시는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 강진도, 이 병영도 좋고, 이 매주 반복해야 이게 일상이 되는 거죠. 차 없는 거리. 전주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차도가 변신을 하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곳으로. 그리고 음악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이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이 도서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시민들이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 붉은 불파 이런 곳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시클로비아가 뉴욕에서는 이제 썸머 스트리트라고 여름철에 맨하탄의 아주 그 대표적인 중심가로를 주말에 이렇게 차를 막죠. 뉴욕의 전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때 이 교통국장이었던 자넷 칸 국장은 이 타임스퀘어에 이 타임은 있고 스퀘어는 없던 곳에 스퀘어를 만듭니다. 광장을. 옛날에는 타임 광장 앞에 이렇게 차들이 다 다녔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행 광장으로 바꾸어요. 바꾸다 보니까 이 어느 해 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눈이 수북이 쌓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를 찾은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눈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바꾸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뀐다. 이 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꾼 분들이 아주 많아요. 파리 전 시장이었던 베르트랑 시장님은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하던 그해 여름에 센 강변 자동차 전용도로를 한 달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해변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파리 플라주입니다.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이곳을 이용해요.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몇 해를 반복하다가 2010년부터는 아예 영구 폐쇄시켜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현직 지금 파리 시장님 안 이달고 이분이 2014년부터 20년까지 6년 파리 시장 임기를 끝냈고 그리고 20년에 재선에 출마합니다. 그때 내건 공약이 생태, 연대, 건강을 키워드로 했던 공약인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공약들을 발표해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 시내 전역을 30km 주행속도 제한하겠다. 우리 도시 지역의 전체를 30km 속도 제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5030 한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만큼을 30km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을 추가로 해서 이제는 거의 파리 시내 전역이 30km 속도 제한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파리 시내에는 웬만하면 차 몰고 나오지 마세요. 혹시 차를 가지고 나올 일이 있으면 스쿨존 지나다니듯이 슬슬 기어댕기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이 도로변에는 전부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시내 노상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임기 중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을 자전거 도로로, 보도로, 녹도로 바꾸겠다. 파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 샹젤리제 거리. 여기가 아마 이쪽 4차로 이쪽 4차로 왕복 한 8차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개 차로씩만 차에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정원으로 바꾸겠다. 샹젤리제 정원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랬던 이게 파리 지하철 노선도예요. 그러니까 파리에 이만큼 시내 지하철들이 촘촘히 다니죠. 이 땅속에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도로 지상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예요. 저 같으면 지하철 안 탈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땅 위로 자전거를 타는 게 낫겠죠? 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건설하는 자전거 도로가 170km입니다. 총 연장이 170km. 그리고 그 건설 비용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3,400억. 그런데 만약에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얼마를 파요? 2km. 트램은 7km. 자전거 도로는 170km. 그러니까 지금 파리는 대중교통의 주역을 이제는 뭘로? 자전거로 옮겨가는 시대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15분 안에 모든 출퇴근과 쇼핑과 도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15분 도시죠. 세계의 또 하나 아주 놀라운 도시가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폰테베드라는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에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는, 그런데 90년대 말 이 도시는 자동차로 엉망이 됩니다. 그때 의사였던 미구엘 로레스 의사 선생님이 시장에 출마해요. 시장 선거에. 그리고 놀라운 공약을 발표합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시내 30제곱킬로미터는 완전히 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버스도 못 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도시의 주인의 순서가 있는데 가장 1등 주인은 걷는 분들, 2등이 자전거 타는 분들, 3등은 대중교통 타는 분들, 그리고 제일 4등이 자가용 타는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는 지금 거꾸로다. 이거를 내가 바로잡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이 돼서 도시를 바꿔버립니다. 교통사고가 제로로 줄고 이 도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입 인구가 10,000명씩 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근본적으로 화끈하게 바꾼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혁신하자.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동주택도 있지만 공동체 주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진과 같은 이런 병영 같은 지역에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주택이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이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 이 공동체 주택은 공유 공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공동 육아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어우러져서 치맥도 하고 축구 응원도 하고. 이 공동체 주택을 짓는 비용은 공동주택을 각자 이 구입하는 비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단독주택형 공동체 주택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사회주택도 늘죠. 그러니까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점은 공공임대는 정부나 공기업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거라면 사회주택은 정부나 공기업이 땅을 사서 이거를 민간의 착한 건설회사에 넘겨주면 민간 건설회사는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으니까 좋은 가격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사회주택입니다. 서울시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배우들을 위한 집으로 이렇게 준 적도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형 아파트도 남양주 별내, 그다음에 뭐 지축, 이 위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늘고 있죠.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임기 중에 열심히 했던 게 공유도시입니다. 이 자전거도 우리나라 이런 공공자전거 따릉이, 저도 따릉이 매니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소유하고 각자 이용할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서울에 있는 어느 작은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에는 스튜디오로 쓰여요. 예술가들의. 그리고 이제 늦은 오후부터 밤 시간까지는 술집,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변신을 하는데 요일에 따라 주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낮과, 그러니까 오전, 오후 또 요일에 따라서 다채롭게 쓰이면은 굉장히 공유의 강도가 올라가겠죠. 비용은 줄고. 마지막으로 연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쪽에는 절절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잉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와 결핍을 이어만 줘도 많은 문제가 풀리죠. 이 파리에 있는 이 비아딕 데사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과거에는 철도가 다니던 길이 폐선이 됩니다. 이 철도 지하 아치 부분이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했죠. 이것을 최고급 상가로 바꾼 예입니다. 고급 상가로 바뀌고 위에는 산책로로 바꾸고. 제가 이렇게 빈 건물들을 활용한 이 세계 여러 사례들을 보다가 졌다 싶었던 게 바로 슬로베니아 수도 류비아나에 있는 호스텔 첼리차입니다. 여기는 원래가 군대 감옥 건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남한산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이 감방이 쫙 있고 이중 철문이 있던 이곳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었고, 류비아나 시는 여기를 철거 계획을 세웁니다. 예술가들이 저항을 했죠. 이때 류비아나 대학 대학생들이 중재를 해요. 그래서 예술가들 철거하지 말고 이 건물을 잘 고쳐서 시에서는 새로운 용도로 쓰고 예술가들은 옆에 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감방 건물 리모델링을 한 칸 한 칸을 전혀 다른 건축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방이 다 다르죠. 제가 이곳에 가서 묵었던 방이 바로 이곳인데,
2인실인데 이제 2층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침대가 있고 2층은 십자가를 비스듬히 걸어놓은 것 같은, 그리고 사이사이는 홈이 파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2층에서 사흘을 묵었는데 떨어질까봐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안 떨어져요. 그리고 거의 예수님과 동격이 된 것 같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흘을 잘 묵었죠. 자동차가 다니던 고가도로가 지금 사람길로 바뀐 예, 그리고 과거에 정수장을 공원으로 바뀐 예, 옛날 석유 탱크가 지금 문화 탱크로 바뀐 예, 그리고 일본에 가면 역사도시 나라에 아주 재미있는 이 유리상자 모양의 그 청년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빠찡코 건물이 있던 곳인데 빠찡코가 쫄딱 망해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재래시장 상인들, 상인연합회 이분들이 빠찡코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유리상자 모양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게를 9개를 지어요. 그리고 가장 똘똘한 청년 상인들을 엄선해서 그 가게에 좋은 조건으로 장사를 하게 하죠. 이게 꿈의 상자라고 하는 유메 큐브입니다. 나라에. 지금은 이 유메 큐브 청년들 가게를 보러 사람들이 와서 재래시장 물건들을 사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제 명함에 이렇게 소다연강미 5글자를 오래전부터 새기고 다닙니다. 우리 사람이나 우리 도시나 우리 마을이나 하나하나는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수는 많습니다. 이 작고 많은 존재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 작아도 강할 수 있고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죠.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 사람이 최근에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씁니다. 데이빗 커틀러라고 하는 둘 다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책을 쓴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런 팬데믹, 이런 도시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과연 도시는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쓴 책인데 이 두 저자는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도시는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늘 지혜롭게 이겨왔다. 절대로 이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 담긴 도시의 생존법은 무엇일까? 내가 읽은 저자들의 메시지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다. 도시의 생존은 시민의 마음에 달렸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인 채로 계속해서 이 중병을 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감각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속도를 강조하고 결과만 중시했던 그 개발 시대를 살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기심 쪽으로 너무 강해진 게 아닐까. 지금 교육 때문에 난리죠. 입시 때문에. 세상에 이런 미친 교육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빼고는.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왜 계속 가느냐. 내 새끼만 잘 될 수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교육 제도가 가는 거고. 평당 수천만 원씩 하는 이 집값, 아파트 가격, 이거 미친 가격이죠. 그죠? 근데 내 집 가격이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이 광풍이 아직도 불고 있지 않는가. 내 고향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고 이제 이대로 20년만 지나면 내 고향 시골 마을에 사람이 안 살게 될 텐데 그럼 큰일 아닌가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서울의 수도권에만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이 병을 가져오게 한 거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이 병도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시장 군수를 바꾼다고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중증 질환이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기조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